그러면 지난주에 대한 내용을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일단 지난주 자산시장을 보게 되면은 미일 정상회담 있었었고요. 우리나라가 먼저 하고 그다음 일본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넘어갔죠. 그 뒤에는 미국의 주택 관련된 지표들 데이터들이 조금 나오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있을 것으로 원래는 기대가 되었지만 별 내용은 없었습니다. 아까 별 내용이 아니라 아무 내용이 없었고요. 원래 같으면은 5월 FOMC 의사로 공개되는 것이 가장 주요한 이벤트였어야 했는데 제가 그 전에 게시글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번에 그렇게 별 내용이 나올 것 같지는 않다. 고작해야 뭐 인플레에 대해 가지고서 어떻게 보는지 정도만 궁금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제 별도로 FOMC 의사록에 대한 리뷰 내용이 없을 정도로 정말로 별 내용이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서는 우리나라 금리 결정, 뭐 PC 물가지수 사실 이제 미국에서 물가 관련해서 나오는 데이터가 두 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비자 관련해서. 하나는 CPI, 다음은 PC인데요. 연준에서는 PC 물가지수를 준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요도로 따지면 PC가 높은데, 그런데 그 전달 거에 대해 가지고서 발표를 CPI가 훨씬 일찍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CPI를 가지고서 대부분의 분위기를 알 수 있고, 그리고 CPI는 좀 잘 틀려요. 예상하시는 분들이. 근데 그걸 보고서 PC를 월 말에 예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PC 물가지수는 별로 그렇게 뭔가 많이 틀리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시장에서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들을 하시지만 저는 그렇게까지는 중요하게 안 보는 요소이다 라는 걸 미리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2인자지만 1인자 같은 라이 브레이나드 연설이 있었다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23일 월요일부터 시작을 해보면 사실 23일 월요일에요. 우리 증시가 시작하기 전부터, 그러니까 아침에 새벽에 7시부터 해외 선물 지수가 상당히 강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처음에 왜 이렇게 강한 거야? 라고 할 때 이야기가 나온 게 그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땅을 포기하고 즉시 협상에 나선다던데 요런 기사들이 돌았었습니다. 근데 아닌 걸로 지금까지는 드러났죠. 그렇죠? 그래서 왜 이렇게 강했을까부터가 시작입니다. 자, 근데 미일 정상회담을 보니까는 이런 뉴스가 딱 있는 거죠. 대중 관세에 대해 갖고서 즉시 없애겠다, 재검토를 하겠다라는 바이든 대통령의 대답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연유에서 나온 거냐 하면 양국 간의 정상회담을 하고 나서 기자들하고의 Q&A 시간이 있겠죠. 거기에서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에 미국은 군사를 즉각 투입을 하느냐 하니까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예스라고 대답을 한 것이죠. 이제 이것만 봤었을 때는 와, 이제 미국이 중국에 대해 갖고서 엄청나게 좀 뭔가를 하는구나, 안 좋은 거 아니냐인데 사실 근데 이날에서는 대중관세 재검토에 대해서 얘기 나온 게 훨씬 컸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경우가 그전에도 많았었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여러 차례 대만에 대해 군사 개입 우리가 하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그 뒤에 백악관이 수습에 나서게 됐었죠. 그러니까는 요 얘기를 해도 그다지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국에서는 일단 화가 난 척이라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대만에 만약 군사 개입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강력 반발해,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제 요 뉴스보다 이날 하루 종일 증시가 좀 강하게 끝이 났지만 그 뒤에 보시면 쭉쭉쭉쭉 빠지거든요. 쭉쭉쭉쭉 미국장 시작하기 전까지 쭉 빠지게 되는데 그 주요 원인은 유럽에 있습니다. 유럽의 22 보시게 되면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 중앙은행 총재가 조금 매파적인 발언을 합니다. 3분기 말까지 마이너스 금리에서 탈출을 하겠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최소한 50bp 이상의 인상, 뭐 좀 더 높게 보면 75bp까지도 인상을 할 수 있다라는 걸 내비친 겁니다. 연말까지가 아니라 3분기 말까지입니다. 당초 보시면요, 한 2달, 3달 정도 전만 해도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의 경우에 연내 금리 인상 가능하냐라면 highly unlikely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거의 가망이 없을 것 같아라고 했었어요. 근데 지난 회의에서는 올려야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야, 이거 3분기 말까지 2차례는 올려야 될 것 같다라고 말을 바꾸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도 굉장히 이제
그 긴축의 강도를, 사실 긴축이라 말하긴 좀 그래요. 아직까지도 APP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긴축 방향으로 가는 게로 봐야 될 것 같고, 이날에 또 이제 나왔던 뉴스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에 걸맞지 않게 시장이 보기에는 매파적인 발언을 했다고 여겨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ECB 내에 있는 멤버 중에 몇몇은 이거 굉장히 불만족스러워, 우리가 좀 더 매파적으로 이야기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ECB 내 일부 매파는 이 계획에 대해 가지고서 짜증을 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러면은 여차하면 빅스텝을 밟아서 75bp까지도 그러니까 3분기에 회의가 ECB가 여러분 2차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에 금리를 건드릴 수 있는 기회가 2번 있는데 75bp를 올리려면 한 번은 ECB도 50bp로 올려야 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최소 50bp, 좀 많으면 75bp 인상까지도 유럽은 방향이 좀 매파적으로 돌아섰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암호화폐는 가치가 없다, 규제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요즘에 이제 금요일을 제외하고서는 지난요 나스닥하고 암호화폐 시장이 가격이 비슷하게 움직였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좀 유럽 쪽에서 나온 복합적인 악재로 인해 가지고서 미국장 시작하기 전까지는 쭉 빠졌었습니다. 이 재미난 부분이요, 라가르드 총재가 암호화폐는 가치가 없는데 규제가 필요한데 근데 여러분 우리 아들도 하고 있더라고요 라고 이야기를 해서 약간 재미를 줬었던 게 있었습니다. 자, 미국 국방부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대만 관련 발언 수습에 들어갑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말실수를 했다 타이완에 대해서 미국의 대만에 대한 태도, 중국에 대한 태도는 변함이 없다라고 해서 급한 불을 끄는 모습이었고요.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공격이 왔다고 해서 군대 투입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 순서를 좀 더 전에 넣었어야 됐네요. 중국 쪽에서 나온 건데, 요즘에 중국 사정이요 여러분 대단히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경기의 하강을 막기 위한 대단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강력한 펀치 하나가 나오는 그런 게 아니라 아주 자잘한 것들을 모아서 내고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에 이런 거는 우리도 그렇잖아요. 정말로 우리가 아주 심플하다면 해법이, 그러면은 강한 거 하나 딱 내고서 전세를 역전을 시킬 겁니다. 근데 지금 중국은 그럴 카드가 원래 같으면 위드 코로나가 돼야 되는데 그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 나머지 것들, 야 이거는 뭐 돈을 무작정 푼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풀게 됐을 때 우리가 있게 될 역효과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 제외하고서 최선을 다해보자 하니 자잘한 것들이 수십 가지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대표적인 게 600억 위안 규모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 조치를 취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에 막 중국에 있는 자동차 부품주가 장안가를 가고 그랬어요. 근데 이걸 보면서 좀 실소를 했습니다, 저는. 왜 그랬냐면 여러분 600억 위안이면 우리 돈으로 계산했을 때 1조가 조금 넘는 금액이에요. 근데 지금 이 금액의 부양책만 나와도 시장이 열광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 좀 깜짝 놀랐어요. 중국 정도의 대단히 큰 규모의 국가에서 요 정도 규모의 것들을 살살살 몇 개 모아가지고 발표를 했을 뿐인데, 이제 헤드라인은 그렇게 나와요. 중국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취하고 있다. 근데 막상 지금 하는 중국의 조치들을 들여다보면 좀 애개스러운 것들이 많습니다. 다음으로 이날 미국 증시가 개장하고 나서 아주 좋은 분위기를 연출시킬 수 있었던 것은 JP 모건의 CEO 제이미 다이먼의 발언 덕분입니다. 이제 제이미 다이먼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 하면은요, 미국 경제가 여전히 건실하다, 그래서 리세션으로 가지 않을 것 같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JP 모건에 대해 가지고서는 실적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는 제이미 다이먼이 그래도 여기서 잔뼈가 굵은 인물인데 이 인물이 좋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보니 뭔가 있는 것 같아. 플러스 금융주들 요즘에 조금 안 좋다라는 이야기도 있던데, 크레딧 코스트 올라간다고. 근데 JP모건의 대표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 금융주 같이 올라가야 되는 걸 아냐? 하면서 주가가 이날에 JP모건이 6%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또 시장을 이날 강세로 되돌렸던 요인은 라파엘 보스틱
연준 위원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사실 보스틱은 좀 색깔을 휙휙 바꾸는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조금 이제 그 인종적인 어떻게 보면 이유라고도 들 수가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지난번에 그 바이든 대통령이 차기 연준 의장을 누구로 임명할까라고 할 때에 라파엘 보스틱도 실제 후보로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베팅 사이트에서 보시면은 파월 브레이나드 다음이 보스틱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대망에 대한 대망론, 뭔가 그 내가 최고로 올라갈 수 있어 이런 생각을 좀 하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인물인데, 그러다 보니까는 조금 그 연준의 의견하고 조금 반대로 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요번에도 지금 어떠냐 하면 그 향후 두 번의 회의에서 50bp씩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편안하지만, 근데 그러면 이제 6월하고 7월에는 올린다는 거예요. 50bp씩을. 그러고 나서 그 다음 회의가 9월에 있습니다. 그 9월 회의에서는 금리를 올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일단 두 번 더 50bp 인상을 한 후에 그때까지 나오는 데이터를 보고서 그 다음 9월에 우리가 회의를 할 때에는 25를 올릴 수도 있고 아니면 50을 올릴 수도 있고 아니면 금리를 안 올릴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연준의 금리 인상이 제동이 걸렸다. 그런 식으로 헤드라인들이 장식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뭐 50을 더 올리겠다 이런 얘기보다도 사실 이분도 안 올릴 수도 있다는 걸 방점을 찍은 그런 인터뷰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연준이 상황에 따라서는 금리 인상을 멈출 수도 있다. 이게 이제 시장을 급격하게 좀 안도감을 줬었던 요소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연준에 대해 가지고서 조금의 쓴소리라고 하기는 그렇고, 하여튼 요분이 조금 이제 좀 잽을 날리고 있어요. 옆에서 연준에 대해 가지고서, 연준 사람이면서. 뭐냐 하면은 연준의 목표는 인플레이션을 2%로 낮추면서 경기는 연착륙을 시키려는 것이기는 한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손재주가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매우 어려운 일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 쓴 표현 자체를 검색을 해보시면은 우리 요거 손뜨개 하는 거 있잖아요. 요거를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어렵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그리고 주식시장 하락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급격한 주식시장 하락에 대해서는 연준이 생각하는 금융시장 긴축 목표하고 일치한다라고 해가지고 아직까지 뭐 시장이 20% 빠졌다고 해서 우리가 시장에 당근을 그렇게 바로 던져줄 생각은 없어. 그런 정도 또 한 번 더 반복을 해줬고요. 근데 어쨌든 이제 이 제로라는 거에 굉장히 방점을 찍었습니다. 시장에서는. 그러면 이 논리가 어떻게 해서 나올 수 있는 것인가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은요. 7월까지 이제 6, 7월에 추가로 50bp씩을 올리면 기준금리가 1.75에서 2%가 될 겁니다. 여기다가 6, 7, 8, 9월에 QT를 하게 되면 거의 이제 0.25까지는 아니지만 요보다 조금 못한 수준의 그 추가적인 금리 인상의 효과를 누리게 될 겁니다.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1회분 추가라고 한번 계산을 해보죠. 그렇게 되면 연준이 9월 달에 금리 인상 결정 FOMC를 하게 되면, 통화정책회의를 하게 되면 이때면은 2에서 2.25% 사실상 수준의 금리일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연준이 이야기하는 거, 지난 FOMC에서 파월이 그런 얘기를 했죠. 중립금리의 범위는 2에서 3%이다. 그러면 요 2에서 2.25는 2%, 중립금리의 하단에 들어오게 됩니다. 목표에서. 그렇게 되면 이번에 인상 사이클이 여기에서 이르면 끝날 수도 있다. 상황에 따라 라는 걸 이야기를 라파엘 보스틱이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연준이 금리를 안 올릴 수도 있다라는 논리가 9월부터는 굉장히 빠르게 이때부터 퍼져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장 종료 후에는 스냅챗 실적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보시면은 경기 전망이 어둡다. 그러면서 2분기의 실적이 하단보다도 더 낮을 수도 있다.
기존에 1분기 때 예상했던 것보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향후에 추가적으로 향후 추가 고용에 있어서는 속도 조절을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의 폭락을 했고요. 이게 나머지 소셜 관련된 그런 기업들의 시간의 주가에 다 영향을 안 좋게 미쳤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 주가가 실제로 43% 폭락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이날 보시면은 아시아장은 별 볼 일 없이 끝났었고, 미국장은 강했는데, 그 다음 날에 안 좋게 시작을 해가지고서, 아시아장은 좀 실제로 대단히 좀 나쁘게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이다 이제 스냅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24일 화요일에는 또 미국 쪽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라고 보면 주택 지표가 나빴어요. 신규 주택 판매치가 예상치를 크게 하회를 했습니다. 예상이 마이너스 1.8%였는데 발표치는 무려 마이너스 16.6%였습니다. 전월치도 마이너스 1.9%포인트 추가로 하향이 되어가지고서 정말로 나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0년 3월 코로나가 최고 극성이던 시기로 신규 주택 판매 수준이 이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어땠냐면 숫자가 이렇게 가다가 코로나 때 이렇게 됐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와서 유지가 되다가 최근에 이렇게 뚝 떨어져서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돌아와 있는 것이죠. 근데 최근 3개월 하락률을 보게 되면 역대급이고요. 이거는 코로나 당시보다도 더 심하고 서프라임 모기지 사례를 가지고 와야 될 정도로 하락률이 최근에 대단히 가파릅니다. 좀 문득 궁금해지는 게 있는데 코로나 때 보시면은 나스닥이 30% 빠졌어요. 그리고 뭐 이런 각종 지표들이 나쁘고 거기다 추가적으로 그때는 고용까지 나쁘니까는 제로 금리를 했죠. 거기다가 QE를 사실상 무제한으로 하겠다. 이번에는 회사채까지도 매입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보시면 사실 이제 고용 데이터하고 그 다음에 뭐 소비는 좋죠. 그렇죠? 근데 나머지 주가 많이 빠졌고 주택 관련된 데이터들은 나쁘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은 제로 웬 말입니까? QE 웬 말입니까? 금리를 빅스텝으로 올려나가야 되고 QT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는 정말로 컨트롤을 조금만 삐끗하면 생각보다 더 빠르게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진입할 위험이 보이는 그런 지표이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지난주 중국 경제지표에서, 그러니까 그 전주입니다. 이번 말고 그 전주요. 본격적으로 채권시장에서는 경기 침체 위험이 있을 수 있다. 이거 반영하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번에 주택 지표를 보면은요. 사실상 채권시장에서는 경기 침체가 1년 이내에 온다는 거를 기본 가정으로 이제는 깔고 간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제롬 파월의 연설 뭔가 나올까 싶었지만 통화정책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날에는 좋았지만 이날은 좋지 않게 시장이 끝났고요. 그 다음에 금리가 주택 지표를 보고서는 폭락을 해버렸습니다. 굉장히 많이 내려갔죠. 다음으로 보시면은 중국의 이야기인데 중국에서 조금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요. 리커창 총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이제 2020년보다 어렵다. 코로나 첫 해보다도 어렵다. 방역도 돈이 있어야 한다. 이런 아주 이제 뭐 일각에서는 작심 발언을 했다. 제로 코로나에 대해 가지고서 지금 그렇게 해갖고는 이거 막아낼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뭐 이제 시진핑 주석에게 대거리를 들었다. 뭐 이런 표현들도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 최고 경제 수장이라고 할 수 있죠. 중국에서. 그분이 중국 경제가 대단히 어렵다라는 거를 처음으로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날 어떤 이야기를 했냐 하면 경제가 플러스 성장이 될 수 있게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거는 뭐 몇만 명을 모아놓고서 화상회의를 했대요.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코로나 이후로는 못 모이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화상으로 회의를 해도 그렇게까지 대규모로 모아서는 안 하는데 리커창이 이번에는 작심하고서 모아가지고서 좀 회의를 한 거죠. 그러면서 상황이 정말 어렵다. 우리가 플러스 성장을 못할 수도 있으니까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걸로 알려졌고 그 말은 전 분기 대비해서 2분기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상황이 나빠서 전년 동기 대비로도 마이너스가 나올 것 같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중국이 도대체 상황이 얼마나 안 좋아?
요 발언이 나오고 나서 시장이 쭉 한번 내렸었습니다. 그 다음 미국에 보시면은 뭐 내구재 주문이나 핵심 자본재 주문 모든 것들이 다 예상치 하회, 전월치도 마이너스 수정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야, 우리 진짜 경기 침체 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채권 시장은 진짜로 좀 반영을 주 초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어디서 느껴지냐 하면 6월, 7월에 연속으로 50bp씩을 인상하는 거, 연준 위원들도 사실상 이거 기정사실화하고 있고, 그러면은 채권 시장도 가격 반영을 그렇게 해야 될 거잖아요. 실제로는 그렇게 되어 왔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가능성이 지금은 이제는 조금씩 낮아져 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 6월 달의 금리에 대한 예상치입니다. 보시면은 1.25에서 1.5, 이거 50bp 인상이죠. 1.5에서 1.75, 75bp 인상입니다. 그러니까는 50bp 인상 이하의 배팅은 없어요. 없는데 이때 보시면은 한 달 전만 해도 50bp 83% 가능성, 그리고 75bp를 17%로 봤어요. 근데 이게 쭉쭉쭉 급격히 낮아져서 75는 무슨 소리야. 지금 이제 우리 침체 올 건데. 그래서 50bp를 97%, 75bp를 3%로 볼 정도로 믹스가 변했습니다. 7월 달은 더 드라마틱하죠. 7월 달 거를 보시게 되면 50bp 인상, 그 다음에 75bp 혹은 6월에 75를 하고 7월에 50bp를 인상할 가능성에 대해서 78, 79%, 16% 이렇게 높게 봤어요. 근데 이제는 이거 뭐 자이언트 스텝 나올 가능성은 이제는 3%다. 그전엔 16%였는데 쭉 낮아졌고, 그 다음에 똑같이 50, 50을 할 가능성에 대해 가지고서 이제 그 75에서 이제 내려오기 시작을 했죠. 근데 주목할 점은 50bp 인상을 하고서 25bp밖에 인상을 못할 거야 라는 게 일주일 전에는 제로였어요. 근데 이게 6.6%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6.6% 정도의 사람들은 불과 일주일 사이에 연준이 50 연속 못하는 것 같아 라는 배팅을 벌써부터 하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리커창의 발언, 전날에 있었던 주택 데이터, 그리고 그 전주에 있었던 중국의 뭐 소매 판매나 여러 가지 나빴던 데이터들, 거기다 이날 나온 미국의 내구재 주문 데이터들을 종합해보니 야, 침체가 올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사람이 한 7%쯤 생겨났다. 침체 배팅을. 하지만 주식시장은 이에 대해서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또 조금은 주식시장이 안 좋을 만한 소식이 나왔는데요. 뭐냐 하면 미국 측에서요. 요분이 그 통상을 담당하고 있는 미국에서 캐서린 타이입니다. USTR의 대표죠. 근데 요분은 대만계 미국인이고, 뭐 공부라든지, 그 다음 본인의 커리어 전체가 다 이 중국에 대한 공정무역 이쪽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캐서린 타이가 임명이 되었을 때에도 요분이 어떤 요소를 넣기 시작했냐 하면 통상에 있어서 인권, 그 다음에 그 공정한 무역, 이 요소들을 넣어서 사실상 중국을 완전히 겨냥을 했다라고 할 수 있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게 완전히 이제 미국 사람 하는 것보다 대만 사람, 피가 섞인 사람을 내세워서 중국에 대응을 한다라고 해버리면은 더 중국에 대해 갖고서 아주 약점까지도 알고 있을 것 같잖아요. 실제로 캐서린 타이는 지금 대중무역 관세 없애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보면 대중국 관세 인하가 최선은 아닌 것 같다. 심지어는요, 이 캐서린 타이의 의견에 동의를 해가지고서 미국의 민주당 내에 있는 의원들까지도 의견이 상당히 분분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날에 오케이, 그러면 진짜 하기는 하더라도 요거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철폐에는 요게 시간이 걸릴지도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 부분은 제가 기사 캡처를 안 했네요. 요건 제 실수인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근데 만약 철폐를 하더라도 우리 그거 다 체크를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 뭐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당장 될 것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이죠. 여기 있네요. 이제 몇 달이 걸릴 것 같다.
시간이 얘기를 한 거고, 실제로 좀 바이든 정부에서 이런 행동이 많이 늦어요.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중국에 대해 가지고서 그 표적 관세가 부과된 게 있었거든요. 이거는 표적 관세를 면제를 해준 게 있어요. 이 요소들은 뭐냐 하면 제가 요즘에 그 금난세라는 프로를 하고 있잖아요. 금난세 지난 영상에서 이게 나와 있는데 설명을 해드렸는데, 미국의 경우 중국에 대중 관세를 매기면서 그 자국의 기업들한테서 소원 수리를 받아요. 야, 이거 니네가 좀 문제 진짜 될 거 있으면 말해라 하니까는 몇몇 기업들이 우리 이 품목은 수입이 안 되면 큰일 난다. 너무 그런 식으로 관세를 높게 때려버리면 우리 경쟁력이 대단히 하락할 수 있다. 이건 좀 예외로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서 실제 트럼프 정부에서 거의 600개에 가까운 품목에 대해 갖고서는 예외로 적용을 해줘요. 그래서 한 20% 정도 되는 항목들이 예외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관세가 부과가 안 된 것이죠. 근데 이게 일몰이 되었고 바이든 정부가 들어와서는 그에 관세 부과를 해버려요. 그래서 그 업체들이 야, 이거 다시 없애줘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다시 면제해줘요. 우리 따져보겠다 1년이 지나가서 겨우 해줍니다. 근데 그때 해줄 때 품목이 3분의 2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게 하여튼 실무에 가면 좀 시간 걸리고, 바이든 대통령 정부의 특징은 중요한 결정을 좀 계속 미룬다는 느낌을 저는 계속 받고 있어서 요 문제도 사실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까라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에스더 조지 캔자스 총재 경우에 요분이 상당히 매파적인 발언들 요즘에 계속 좀 요즘은 아니고 근본적으로 좀 매파적인 발언들을 하세요. 근데 요분이 드디어 임기가 내년 1월에 끝나기로 결정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요즘 보면은 작년에 있었던 지역 연준 총재들, 그 다음에 연준 부의장, 그런 감독 부의장 이런 사람들의 비위 문제가 있었죠. 비위라고 해야 되나? 증권 거래 부분에서 뭔가 조금 구린 부분이 있다라고 해가지고서 다 집에 보냈잖아요. 그 사람들. 그분들이 대체로 매파들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지금 현재 남아있는 사람 중에 가장 매파라고 할 수 있는 에스더 조지도 집에 보내기로 했다. 그래서 이제 그 연준의 구성을 상당히 조금은 뭔가 보이지 않는 힘이 작동해가지고서 구성을 좀 많이 바꾸고 있는 느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라이브 레이나드도 연설을 했는데 사실 기존 내용의 반복, 그러니까 인플레가 저소득층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였었고 특별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5월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는데 아무리 뜯어봐도요 정말로 별로 이야기할 게 없는 의사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플레에 대처하는 연준의 그 마인드도 더 강도가 안 높아졌어요. 사실 이전까지는 계속해서 강도가 높아졌어요. 인플레에 대해 갖고 그러니까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인플레가 우리 예상보다 많이 높은 것 같다. 그런 이야기로 이렇게 점점 강도가 올라갔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것도 별로 느껴지지 않았고, 마지막으로는 75bp에 대한 언급조차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서 특별할 게 없었다 였었는데 이렇게 정말로 특별한 거 없이 넘어가도 되나 연준에서,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다음으로 장 마감하고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향후 가이던스가 좀 실망스럽게 나오면서 요날 시간에서는 하락했습니다. 물론 다음 날에는 실제 본장에서는 올라서 끝났어요. 하락에서 시작했지만. 그래서 이날은 이제 그 물가에 대한 이야기, 물가가 아니고 FOMC 의사록에서 별게 없었다. 우리를 놀래키만 악재가 없었다. 그러면서 증시가 좀 좋게 반응을 했었습니다. 다음으로 목요일에 보시면 우리나라가 통화정책 회의가 열렸죠. 신임 총재가 주관하는 첫 회의였기 때문에 방향성이 어떻게 갈까 봤는데 매파적이었어요. 일단 금리를 25bp 올리는 거에 대해서 모두가 알고 있었던 것이었죠. 근데 발언이 보시면은 물가가 향후 수개월간은 5% 이상이 계속될 것 같다. 그래갖고서 추가 인상을 시사를 한 그건 좀 매파적인 성향을 보였습니다. 연말까지 두세 번 정도 더 올릴 것으로 보는 게 지금 컨센서스이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한 번씩 더 올릴 때마다 이자 부담은 약 한 3조 원씩 우리나라 저기에서 증가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금리를 올리면 역시나 좀 긴축적인 면이 있다라는 게 여기서 보이실 거고요. 다음으로 우리나라 사실 이날 딱 그 전날 미국도 잘 끝났고 그 다음 우리나라에도 호재가 나오면서 증시가 확 상승을 해 나갔었습니다. 물론 막판에 다 뺐지만
어떤 게 있었냐 하면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추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전 정부에서 최고세율을 올렸잖아요. 원래는 이제 22%까지 있는데 25% 구간을 신설을 했죠. 그래서 대기업들 경우에 돈 많이 버는 기업들 경우에는 최고세율이 지금 적용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20까지 낮추겠대요. 그 전주에 25를 22로 낮추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보다도 아주 급진적인 발언이었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대기업들의 경우에는요, 약 7.6%가량의 세후 순이익의 증가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듭니다. 최근에 보시면 22%로 낮춘다는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지금 20% 낮추겠다는 얘기가 나온 걸로 봐서는 아마도 지금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것은 민주당이니까 민주당하고의 협상 카드로 삼기 위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에요. 마음속은 청와대는 22%인데 20%로 이야기를 해서 협상을 해서 22 정도에서 맞추려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고요. 만약 22로 낮추게 되면 4.6% 증가 효과가 있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재정이 튼튼한 나라가 이제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세금을 많이 거둘 수밖에 없고 세금이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좌가 됐든 우가 됐든 필요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무작정 감세를 해주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부동산에 대한 태도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러시아에서요, 기준금리를 또 인하를 했어요. 보시면은 러시아가 9.5였거든요. 전쟁하기 전에. 전쟁 딱 터지자마자 20까지 올렸어요. 그걸 쭉쭉 낮추다가 14까지 낮췄는데 이번에는 또 3%를 낮춰서 11이 되었습니다. 연말까지 8%까지로도 인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러시아가 알고 보면은 경상수지가 대단히 좋다. 그 다음에 러시아 루블화가 대단히 강세로 가고 있다. 전쟁 전보다도 더 증시도 막 반등하고 그러더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실제 러시아의 주변 환경에 좋은 좋아진 점, 그런 점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환경으로까지 이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걸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러시아는 정말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전쟁을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진흙탕 싸움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서방에서는 러시아가 이런 식으로 오히려 더 이득을 보고 있는데 경제적으로 누구를 위한 제재를 한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중국에서 주요 기업들 실적이 나왔는데 잘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매출액이나 이런 데에서 잘 나온 게 아니라 비용을 많이 절감해서 잘 나온 것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게 어디냐라는 것이었죠. 알리바바 바이두가 이날 실적이 나왔는데 아시아장 끝나고 나왔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고요. 이 덕분에 목요일 금요일에 중국 주식이 좋았고 미국에 상장돼 있는 중국 주식도 좋았습니다. 다음으로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0만 조금 이상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0만 초반대면 사실 좋은 숫자이기는 합니다라고 제가 계속 얘기를 드리지만 어쨌든 이제는 최저에서는 좀 계속 슬금슬금 상승을 하고 있어서 이거 다음 달 초에 나올 고용지표 한번 봐야 되겠다. 혹시나 고용지표가 살짝 나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다음 미국의 잠정주택 매매를 보시면은 또 예상보다 많이 낮게 나왔고요. 마이너스가 두 자릿대 나오는 게 심심찮게 나옵니다. 이게 우리나라처럼 임대차 3법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양도세 관련해가지고서 법이 바뀌었거나 그런 것 때문에 거래 절벽이 생긴 게 아니라 미국은 그냥 진짜로 금리가 너무 오르니까 목이지 나 이걸 낼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자산시장 가격이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나 저렇게 높게 올라버린 집을 내가 지금 사는 게 맞을까? 그런 것 때문에 정말로 매매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수자하고 매도자의 생각이 완전히 지금 다른 것이죠. 특히나 기존에는 그런 얘기들을 했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못 만나니까 주택 매매가 좀 슬로우 다운 해진 거 아니야? 라고 연초에만 해도 얘기를 했었죠. 근데 지금 미국 보시면 다 그냥 돌아다녀요. 근데도 거래가 굉장히 계속 쭉쭉쭉 더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는 이거는 이 가격에선 살 사람이 없어진 것 같다.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값도 미국도 피크이지 않나 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다음으로 그전 주에 미국의 소매 이제 유통업체들이 어닝 쇼크를 내면서 증시 안 좋은 영향을 미쳤다면 이번에는 그럼 걔네들의 문제야. 우린 좋아. 메이시스, 달러트리, 달러제너럴은 좋은 실적을 내면서 좀 시장에 안도감을 줬습니다. 요 다음 거랑 엮어서 이따가 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미국 소비에 대해서. 자, 이제 미국의 1분기 GDP 2차 속보치가 나왔는데요. 보시면은 마이너스 1.5%로요. 예상치 1.3, 그 다음에 1차 속보치 1.4보다
안 좋게 나왔습니다. 물론 이게 안 좋게 나온다고 해가지고서 뭐 나쁘게 볼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뭐 개인적으로는 이미 속보치가 나왔기 때문에 그 뒤에 좀 일부 수정이 있는 거는 별로 그렇게 영향이 시장에 미치지 못하는 요소다이고요. 근데 세부적으로 보면은 좀 재미가 있더라고요. 어떤 점이 재밌었냐면 1분기 이제 보시면은 미국이 이제 1분기 GDP에 대한 2차 속보치까지 나온 거고, 요거랑 엮어서 2분기 아틀란타 연준에서 예상하는 2분기 미국의 GDP 나오, 요 두 개를 한번 연계시켜서 세부 지표를 한번 보겠다라는 건데요. 자, 1분기 GDP 미국이 발표될 때 마이너스 역성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깜짝 놀랐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막 연준하고 다 막 이야기하는 게 이거는 그냥 일회성적인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야, 좋은 점을 봐라. 미국에 보니까 PC 이제 개인 소비 지출은 2.09% 플러스 기여를 해서 대단히 강했다. 그리고 보니까 이례적 요소라는 게 순수출이 나빴다. 수출이 감소하고 수입이 증가해서 그렇더라. 이거는 우리가 왜 그러냐면 우리가 너무너무 소비가 강해서 그런 거다. 너무너무 소비가 강하니 수입이 증가했고 너무너무 소비가 강하니 수출할 물량까지 내수로 빼돌렸기 때문에 수출이 감소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실제 근데 이 순수출에 미친 영향이 크긴 해요. 무려 마이너스 3.23%나 기여했거든요. 이거 없었으면 플러스 성장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2분기 지금 GDP 나오는 어떻게 되냐 하면 이게 지금 플러스 1.9%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세부 항목 다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순수출의 기여가 마이너스 0.27%에 불과합니다. 즉 그 전 분기에 대해서 3%가 올라와요. 그러니까 2분기 미국 GDP가 1.9% 오른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3%는 순수출의 개선으로 나타난 거예요. 자, 그럼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그럼 이례적으로 올랐다고 과연 얘기를 할까 안 할까? 물론 이제 이렇게까지 걸고 넘어지면 밑도 끝도 없는 거긴 한데 이제 1분기 발표에 대해서 너무 커버치는 모습에 대해서 조금 안 좋게 이야기를 하는 것 뿐입니다. 지금 어떻게 돼 있냐 하면은요, 2분기에 왜 이렇게 순수출 기여도를 낮게 보냐 하면 마이너스를 이제 금요일이었어요. 그때 미국의 상품 무역 수지에 대한 이제 숫자가 나왔는데 적자 규모가 전월에 비해서 크게 줄었습니다. 16%. 이 이유가 보니까 수출이 3% 증가했고 수입이 5% 감소했기 때문이었어요. 자, 소비가 강해서 수출의 물량도 내수로 빼고 수입이 늘었다라고 했는데 그럼 이거는 그 말을 반대로 하면 갑자기 소비가 안 좋아지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인가? 라고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물론 이렇게까지는 안 볼 겁니다. 그래서 약간 좀 독특했었어요. 수출이 증가하고 수입은 감소했다. 미국이, 천하의 미국이. 좀 독특하고요. 2분기 진짜 GDP 나오는 게 궁금해지더라고요. 이거 보니까. 자, 또 이제 보시면은 저 2분기 미국의 GDP 나우에서는 소비 이 PC 쪽의 증가를 1분기보다 더 강하게 보고 있어요. 플러스 3.17% 기여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빼면은 나머지는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예요. 자, 미국 소매업체도 아까 요 말씀드렸죠. 지금 실적이 대응을 잘한 기업들은 괜찮은 것 같고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안 좋은 것 같다인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대응이 잘 안 된 기업들은 왜 안 좋았을까? 재고 얘기했거든요. 재고가 많았다. 그래서 이미 미국이 요 수입이나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코로나라서 공급망이 굉장히 안 좋아서 재고를 못 쌓았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알고 보면 쌓을 재고는 다 쌓아버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게 이제 어떤 거에도 나오냐면 그 자료가 나오는 게 있어요. 매출액 대비 재고 지금 쌓여있는 비율, 그거를 산업별로 쭉 비교를 하는 자료가 있는데 보시면은 총 전체 지수로 보게 되면 조금 낮아요. 과거 평균에 대비해 가지고 조금 낮은데 자동차를 빼고 보면 과거보다 오히려 높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쪽에서는 엄청나게 재고가 적은 게 맞는 것 같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적정 혹은 이미 적정을 넘어서는 과잉 재고까지도 나오는 것 같다라고 쭉 종합을 해보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기업들은 실적을 보실 때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이제 자동차가 굉장히 크게 마이너스 기여가 있고요. 재고 쪽에서 다른 하나 또
이 유의하게 마이너스 기여하고 있는 게 어페럴입니다. 그러니까 의류인데 소폭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들은 다 과거 평균 혹은 그 이상이 재고더라고요. 네. 요것도 혹시 관련된 기업 투자하시면 좀 생각을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한번 해봤어요. 뭐 순수출을 하도 이제 일회성으로 여기니까 만약 순수출을 제외한 미국의 GDP는 어땠을까? 1분기는 플러스 1.72예요. 2분기는 예상치를 보게 되면 순수출을 빼면 플러스 1.65입니다. 1분기 대비 경기가 감속을 하게 되는 거죠. 거기다 1분기 때 마이너스 요인 중에 정부 지출도 마이너스였던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것도 이례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정부 지출 관련 일회성도 만약 제거를 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랬다면 1분기의 GDP 성장률 2.19였을 거예요. 2분기 GDP 나우 예상치는 1.35입니다. 쭉쭉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27일 금요일로 가게 되면 중국에서 갑자기 오후에 위안화가 쿡툭 강세로 가게 됩니다. 그거는 시장 안정화 정책을 내놨기 때문인데요. 금융시장 안정화 정책.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주식 쪽에서는 ETF 거래에 대해 갖고서 외국인 투자자의 접근성을 강화를 해주겠다라고 해서 외자 유치 가능성이 이제 호재로 작동했고요. 다음으로는 중국에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 채권 시장이 보면은 장내 거래 시장이 있고 장외 거래 시장이 있죠. 장내 채권 거래 시장 외국인의 이게 원래 외국인이 직접적으로 매매를 못 했는데 이거를 직접적으로 매매할 수 있게 추가로 개방을 해준다라고 합니다. 그래갖고 외국인 자금이 또 좀 들어오지 않겠느냐 그런 게 나온 거죠. 다음으로 미국 보시면은 PC 물가 지수가 나왔는데 그 이제 예상치하고 동일하게 나왔어요. 전월 대비 플러스 0.2. 근데 실제로도 0.2 나왔고 이제 그 에너지하고 먹는 거 제외하고 보면은 근원 PC인데 근원 물가 지수는 전월 대비 예상이 플러스 0.3이었는데 실제 플러스 0.3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걸 보면 그런 생각들 하실 수가 있죠. 야, 물가가 이제 진짜 안 오르나 보다. 오를 만큼 올랐나 봐 라고 하는데 작년에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0.3, 0.3, 0.3 나오다 그 다음에 툭 튀어버려요. 그 물가라는 거는 굉장히 이거는 아주 썩어 빠진 악령과도 같아요. 그래서 없어졌다 싶다가도 다시 나타나고 아니다 이거 표현하죠. 캠프파이어에 불 같다. 사라진 것 같은데 꺼진 불도 다시 봐야 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절대로 안심하기 이르다 이거는. 네. 특히나 이 0.3에서 더 세부까지 보게 되면은 0.32, 33, 34로 올라가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물가가 여전히 꺼트려졌다 보기 힘들고 헤드라인 물가의 경우에는 에너지 가격이 그 전 달에는 내렸기 때문에 이런 거고 이번 달에는 또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이게 또 올라갈 개연성이 큽니다. 다음으로 이제 개인 소득하고 소비 지출에 보시면은 소비 지출은 예상보다 좋았지만 소득은 예상보다 낮았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겠느냐라고 하면 미국인들이 저축 안 하고 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축률이 4.4%까지 내려왔어요. 한때 아주 이지머니를 막 포켓에다 막 꽂아주니까는 내가 돈을 쓸 수도 없을 정도로 돈이 많이 들어와요. 미국인들한테. 그래서 저축률이 드라마틱하게 올라갔었죠. 이게 미국이 강건하게 소비할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하지만 이 소비라는 게요. 한번 해보면은 그 손이 작아지지가 않아요. 계속 소비해야 됩니다. 내가 그래도 이 정도 된 사람인데 계속 써야지. 상황이 나빠지고 있어도. 아주 나쁜 일이 닥치기 전까지는 손을 못 줄이거든요. 그런 현상이 나타나다 보니까 소득 증가율은 예상보다 낮은데 지출은 예상보다 많이 해버리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게 단기간엔 좋아요. 기업들한테. 왜냐하면은 소비 지출을 많이 해주니까 미국 기업들한테 당연히 탑라인이 매출액이 좋겠죠. 근데 이게 계속 가게 되면 어느 순간에는 소비가 확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부족한 건 어디서 돈을 메꿔갖고 소비를 하느냐? 빚내서 하고 있는 거죠. 4.4%는 금융위기급입니다. 그래서 매우 낮은 수준으로 지금은 내려와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PC 물가에 대해 갖고서 피크론에 대해서 계속 또 이야기들을 하실 것 같은데 물론 이게 피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근데 확실히 피크다라고 저는 말하기는 어렵다라고 여전히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여전히 유가 보시면 안 잡히고 있어요. 110불을 또 슬금슬금 해서 위로 가 있잖아요. 거기다가 집값이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좀 이제는 경직성 부분들까지도 이례적인 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한 계속해서 지금 강한 높은 상승률이 나타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다른 부분들에 또 이게 파급 효과를
내줄 수가 있다. 그래서 물가라는 게 70년대에도 보시게 되면 잡혔다 싶다가 막 6%대 갔다가 3%대 갔다가 그 다음에 10%대 가거든요. 이거는 좀 더 지나봐야 아는 이야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이날에는 각종 데이터들이 나온 거 보니까 중국도 좋은 얘기 해주고 PC 물가 별거 없네? 한번 가볼까? 해가지고서 좀 많이 내달렸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미국의 채권 시장은 어떠냐라고 보면은 채권 시장은 이제는 완전히 침체 가능성을 반영하기 시작을 했어요. 보시면 금리가 3%를 확 넘어갔다가 지금은 2.7 초반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려오는 과정에서요. 다시금 10년, 2년에 장단기 금리 차이가 좁혀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또 뭐 며칠만 좀 과격하게 움직이면 마이너스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채권 시장은 아주 완연하게 침체에 대한 걱정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보이고요. 중요하게 보시라고 말씀드렸었던 5년 미국 기대 인플레 같은 경우에도 2.4를 넘어갔다가 지금은 2.3 초반대로 많이 내려왔습니다. 다만 보시면 또 주식시장이 오르게 되면 이게 또 따라 올라가요. 그래서 완전히 지금의 그 기대 인플레이션 심리를 꺼트리지는 못하고 있다 정도고요. 그 다음에 유가를 보시게 되면 여전히 추세선, 중요한 추세선이라고 할 수 있는 52선 위에 계속해서 유가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차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보시면은 상방으로 튈 수 있는 사실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차트이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전쟁보다 더 큰 일이 있다라고 여겨야 될 것인데 생산 문제죠. 여러 차례 저희 채널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쿼터를 다시 늘린다고 해도 오펙 플러스에서 별로 생산이 안 나와요. 근데 만약 여기에서 중국이 봉쇄를 풀고 미국 쪽에서 여행을 적극적으로 다닌다? 그러면은 지금 사우디에서 이런 얘기 했죠. 전 세계 원유 추가 생산 여력이 2%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다. 코로나19 전 원유 소비량이 지금보다 250만 배럴이나 많았던 항공업계가 회복하게 되면 원유 수급에 큰 문제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벌써부터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유 쪽은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적극적인 투자가 이제는 전쟁보다 더 중요해진 것 같다 입니다. 다음으로 공급망 문제 보시면은 미국 서부항의 적체는 내려갔지만은 또 그 SCF의 운임은 소폭 상승을 했어요. 사실 이 공급망 문제를 우리가 계속 들여다보는 이유는 인플레 때문이겠죠. 인플레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피크냐 아니냐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것이 만약에 내려온다면 얼마만큼 빠른 속도로 내려올 거냐도 중요할 겁니다. 근데 내려오는 속도가 저는 많이 더디지 않을까라 생각을 하는 게 이제 해상 운임 같은 게 대단히 높잖아요. 근데 내려오다가도요. 이게 어느 정도 정체를 선에서 싹 해버리는 일이 제가 볼 때는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해운업체들도 바보가 아닌데 자기네 거 갑자기 뚝뚝뚝뚝 떨어뜨리면서 수익성을 악화시킬 이유가 없겠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적당한 가격에서 과거 대비에는 많이 높게, 고점 대비엔 좀 낮게 유지를 하고 싶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렇게 돼버렸을 때 과연 인플레가 빠르게 떨어질 수 있을까? 두 번째로 그와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 미국의 중고차 시장입니다. 만하임 인덱스가 몇 달 좀 떨어지는 듯 하더니 5월달 상반월치 나온 거에선 또 재차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게 계속 일방향으로 지금 떨어지진 않고 있다. 중고차가 이만큼 올랐었거든요. 근데 찔끔 떨어지다가 다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손쉽게 우리가 이거를 판단 내리지는 말자. 이거 생각보다 다들 꽤나 구조적인 문제일 수 있다. 그렇게 좀 가드를 올리고 생각해보자라는 거고요. 다음으로 글로벌 단기자금 시장은 지금 뭐 영래포나 연준 스왑 리퀴디티 한 거 보면 별거 없어요. 그래서 별 문제가 아직은 단기자금이 없다. 이고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요. 오늘 그 썸네일에도 한 건데 글로벌 주식형 펀드 플로우가 보면 이번 주에 돈이 많이 들어왔어요, 여러분들. 사실 제가 업계에서 일을 할 때에는 이게 이제 리테일 그 자금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흔히들 개인 투자자분들이 은행이나 증권사 가가지고서 펀드를 가입을 하시잖아요. 그 펀드를 가입을 하시게 되는데 요게 경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가입한다 그러면 계속 가입하고 그럼 이 돈이 한번 들어올 때 주식시장에 1년, 2년 그냥 쭉 들어와요. 반대로 이거 좀 재미없다. 이제 우리 환매하자 이래버리면 환매도 또 1년, 2년 나오게 됩니다. 이게 환매가 한 달 좀 전부터 시작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을 했죠. 이게 환매가 계속 지속적으로 나올 것 같다 였었는데 웬걸 지난주에 크게 돈이 한번 들어왔습니다. 무려 208억 달러가 들어왔고요. 이러면 한 달 동안 나갔던 돈이 한 방에 다시 들어왔어요. 선진국에. 그래서 선진국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는 그 리테일 투자자들 중에서는 지금이 바닥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해서 많은 돈을 넣어준 사람들이 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물론 이제 그게 신흥국이나 한국에는 적용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둘 다 마이너스가 떴거든요. 그래서 역시나 어려워지고 많이 빠지고 나면 미국 시장부터 찾는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저가 매수가 과연 이제 결실을 맺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그렇죠? 다음으로 중국 쪽에 보시면은 확진자가 계속해서 내려가는 그림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 상해 쪽은 좀 풀 수 있는 거죠. 물론 북경 쪽은 여전히 상황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이제 제로 코로나를 이제 빡세게 하다 보니까 경제 지표가 많이 무너졌고 그래서 이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한 불만들이 커져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서방 언론에서는 이거 시진핑하고 리커창에 대결이 발생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이야기도 아주 대서특필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리커창 총리가 2020년보다도 어렵다. 제로 코로나도 돈이 있어야 하지. 이런 발언들을 해버리니까는 거기다가 화상회의긴 했지만 몇만 명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은 사실상 시진핑에 대한 도전 아니냐. 서구 세력들이 리커창을 아주 보호해주고 있다. 뒤에서 후원해주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도 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미 시진핑의 권력은 너무 강합니다. 군사까지 다 득했기 때문에 그리고 10월 당대에 가가지고서 갑자기 누군가가 임명되는 거기 가서 투표를 진짜 그때 가서 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이미 작년에 다 3년이면 결정됐고 10월엔 땅땅땅 하는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이거 관련해서 과격한 시나리오는 안 그리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시진핑 타도 구호가 등장했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거나 하는데 또 그러면서 이제 이런 움직임이 천안문 사태를 떠올리게 한다. 그런 얘기들도 합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은요. 천안문 당시에 중국 경제가 나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안문 이전 해에 이게 1989년이거든요. 88년, 87년도에는 10% 이상의 경제 성장을 기록을 합니다. 중국이요. 근데 천안문 딱 터지고 난 이후인 89년, 90년에는요. 성장률이 4.2, 3.9%로 급격하게 하락을 해버려요. 물론 이제 그 이후에 다시 두 자릿대 고속 성장을 보이기는 합니다. 근데 중국 경제 성장률이요, 여러분. 떨어질 때마다 천안문 이후 최저 이런 식으로들 기사 꼭지를 많이 잡으시거든요. 실제로 2020년이 천안문 이후 최저기도 했고 그 다음에 요번에 경제 성장률 전망치 낮추면 천안문 이후 또 최저가 나옵니다. 물론 이제 그렇다 이제 여튼 이제 천안문 때 당시에 경제가 그만큼 안 좋았다 이것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는 만약에 중국에서 민주화 관련해서 무슨 일이 생기면 경제가 확 나빠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네, 근데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마십시오. 너무 과격한 시나리오는 정치적으로는 건강에 해롭습니다. 다음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미국의 GDP 예상치가 거의 약간 하단 쪽에 좀 걸쳐 있습니다. 좀처럼 못 벗어나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실적이 거의 다 나왔어요. 97%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거의 별로 말씀드릴 거 없고요. EPS 예상치 상회폭이 과거 대비해가지고서 이제 많이 내려왔다 라는 거고 과거 10년 평균보다도 낮다 라는 거고 미래에 대한 가이던스 부정적으로 나오는 게 월등하게 많다 라는 것이고 그래서 상회폭이나 미래에 대한 부분 안 좋게 보니까 PER이 많이 내려오게 되었다 라는 것인데 많이 내려와서 과거 10년보다도 아래에 갔다는 이야기도 지난주까지만 해도 했었지만 이번 주는 보시면은 증시가 좀 반등을 해서 다시금 10년 평균 위로 밸류에이션이 올라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런 저런 것들 가지고 총평을 한번 해보면요. 예상보다도 중국 기업들의 실적은 덜 나쁘게 나왔습니다. 이게 호재로 작동했고 거기다가 선진 시장에는 대규모의 자금이 유입이 되었다. 그러다 보니까는 시장의 반등이 좀 나타났다라는 것이고요. 특히 미국의 중심으로 돈이 많이 들어왔으니까 한국은 그보단 약했죠. 왜냐? 돈이 안 들어오니까. 네.
그랬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는 뭐 제일 궁금할 게 그거죠. 이 약은 뭐 바닥이냐? 이제 안 빠지냐? 여기서 올라가는 거냐? 다시금 올라가는 거 잡아야 되냐? 그런 식으로들의 이제 그게 제일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저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대부분의 경제 지표가 나쁩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는 도저히 이런 분위기에서 뭐 굳이 무리해서 우리가 투자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특히나 이제 뭐랄까요. 코로나가 시작되고 난 이후에 투자자들이 가지는 그런 믿음이 좀 강한 믿음들이 저는 두 가지가 있었다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연준과 정부는 영원히 돈을 풀 것이다. 왜냐? 인기를 얻어야 되니까. 와장창 무너졌죠. 뭐 때문에? 이제 QE하다 QT 하니까 금리 제로에서 올리니까 거기서 사람들이 아이고 뒤통수 맞았다 하지만 이해가 안 되죠. 과거에도 연준은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새롭게 증시 투자자로 등장하신 분들께서 돈 푸는 것만 봤으니까 영원히 풀 거야 라고 조금 잘못 이해를 하셨던 거죠. 그게 제가 볼 때 와장창 무너지면서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이 다 떨어진 거라고 생각해요. 과거 평균까지 왔다. 그럼 지금은 뭐냐? 두 번째 강렬한 믿음이, 미국은 진짜 번영의 국가야. 미국 경제는 너무너무 좋아. 그래서 미국 경제는 약해질 일이 없어. 침체 절대 안 가. 그 믿음이 되게 강해요. 근데 그 믿음이 과연 2분기 실적 시즌에서 유지가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뭐 우리가 연준 정책이 어떻고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고 이런 것들 많이 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보는 이유가 미래를 예상하기 위해서고, 그 예상은 결국은 어디로 향하냐면 기업들 실적으로 향해요. 우리가 사고 파는 건 기업이니까. 그러면 2분기 실적 나올 때 어떨까 했었을 때에는 우리가 1분기 같은 숫자를 보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2월 중하순에 터졌어요. 1분기 실적엔 반영된 게 없다라는 거죠. 원자재 가격이 그때부터 많이 올랐어요. 근데 기업들이 원자재를 사자마자 투입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1분기 실적에는 원자재 오른 거 제가 볼 때는 반영 거의 된 기업이 없는 것 같고, 2분기에는 많이 될 것 같다. 플러스로 중국이 상해를 중심으로 해서 봉쇄를 강하게 한 거 3월 말부터입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에는 별로 반영될 게 없었어요. 근데 지금 2분기 실적은 물론 6월부터 리오프닝을 좀 하지만 상해가 4, 5월 두 달치는 극심하게 나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중국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믹스를 해보면 기업들의 2분기 실적이 좋기는 매우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익 추정치가 지금보다 좀 많이 낮아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뭐 자금이 들어오고 또 리테일의 자금이 더 들어올 수도 있어요. 예. 인정합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게 뭐 혹자는 데드캣 바운스라 얘기하고, 어떤 분은 데드캣 바운스가 요즘은 고양이가 점프력이 좋아 막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그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투자를 하기에 좀 편안해야 되는데, 아니면 좀 믿는 구석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런 걸 가지기가 좀 어려운 시장 같다. 그 근본 기제에 깔려 있는 거는 이 시장 난이도가 너무 높다. 인플레가 너무 높고, 그리고 지금 경기 침체를 향해서는 너무 빠르게 나아가고 있다. 예, 그 점을 저는 계속해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좋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아직까지는 조금 좋은 말씀을 못 드리는 점을 좀 깊게 양해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재밌는 거 하나 또 가지고 와봤어요. 저희가 이제 지난 2월 5일 날에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엘리엇 파동에 대해 갖고서 얘기했던 거 여러분들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제는 기술적 분석까지 클래식이냐. 이제 클래식을 꺼냈던 이유가 경기에 대해 갖고서 분석하는데 클래식이 맞더라. 그래서 우라가미 구니오나 아니면은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경기는 순환합니다. 요 이론이 너무 잘 맞아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아니 우리가 그 펀더멘탈 분석이 과거 클래식이 맞아 들어가면 기술적 분석, 차트 분석도 과거 거가 맞는 거 아니냐? 그럼 과거에 최고 왔다는 엘리엇이지. 엘리엇 파동 분석 우리 한번 볼까 했던 거죠. 이 엘리엇 파동 분석이라는 게 상승 5파가 있고 하락 3파가 있다. 크게는 이렇게 해서 8파로 구성된다라는 건데,
그렇게 해 보면 이번 증시가 좀 요게 숫자가 잘 맞아 들어간다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다우나 S&P 500이나 나스닥이 고점을 찍었고, 그 다음 고점을 찍고서 1차 하락을 했고, 요게 하락파동 1이죠. 그 다음 여기서 회복이 좀 나타났고, 요게 하락파동 2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증시가 폭포수처럼 빠지는 하락파동 3이 나타날 거다라는 게 엘리엇 파동이었고, 그 엘리엇 3파는 하락파동 이제 빡 빠지는 거예요. 그거는 보통 이제 그 운 좋으면 61.8%만 빠지고 하락 1파 수준에서, 운 나쁘면 123.6%까지도 빠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요 세 가지 경우에 평균을 잡아갖고서, 야 그러면은 조정 회복이 나온 여기서 다우는 10%, S&P는 12%, 나스닥은 18% 더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했었죠. 그러고 나가지고서는 이제 요 세 가지들 61.8, 100, 123.6의 각각 케이스에 따라서 S&P 500이 어디까지 추가로 하락할 수 있느냐라는 것도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사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엘리엇이 제가 생각난 게 아니고, 제 최근 영상 조회수를 보다 보니까는 엘리엇 파동 조회수가 생각보다 좀 잘 나오더라고요. 옛날 영상인데, 2월달 영상인데, 그래가지고서 이거를 구독자분들께서 왜 보시지 해서 저도 봤는데 소름 끼쳤습니다. 왜 그랬냐면 요 숫자 보이세요? 3859.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하면, 고점 갔다가 하락 1파 갔다 하락 2파 가고, 이때 당시에 123% 하는 하락 3파, 제일 하락이 크게 나온다고 가정하면 예상 최저점이 다우는 3978, S&P 500은 3858, 나스닥은 11037이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요번에 지금 최저점이요, 다우가 3636, S&P 500이 3810, 나스닥이 11036이었어요. 나스닥은 거의 같았고 다우랑 S&P는 1%씩만 더 빠졌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래서 보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전 사실은 이게 선을 잘 그어야 되는데, 제가 이거는 운 좋게 선이 좀 잘 그었던 것 같고, 지금 또 해보라 그러면 못해요. 저는 그런 쪽에는 뭐 전혀 재능은 없습니다만은, 여하튼 요번에 요거 보고서 이게 바닥일 거야 해가지고서, 그러니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왜 S&P 500이 마이너스 19% 가갖고서 거기서 반등을 했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거 엘리엇 이 차트 하시는 분들은 뭔가 그 알고리즘 혹은 본인이 계산했을 때 여기서는 내가 갖고 있는 돈을 투입해야지라는 생각을 하셨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또 이런 분들도 뭐 주식에 그 엄연한 상당 또 큰 부분을 차지하는 참여자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영상까지 만들었었는데 좀 미리 말씀드릴 걸. 후회가 됩니다. 그랬으면 이거 진짜 쟤는 저런 것까지 막 다 봐 이렇게 하셨을 텐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러네요. 예, 몰랐어요. 네, 조회수가 올라가길래 저도 그냥 나중에 봤더니 이런 겁니다. 사실은 이렇게 되고 나면 이제는 하락 파동이 끝났다라고 봐요. 차트 쪽에서는 하락 파동 끝나는 거고 다시 상승 파동 시장이다라고 보는 거기는 한데, 저 솔직히 이제 제가 그렇게 심정적으로 이 마음이 자꾸 분석이 안 가다 보니까 뭐 거기에는 좀 동의를 못 하겠습니다. 근데 주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이고, 스스로 어떻게 하시는 거냐는 본인한테 잘 맞는 방법을 찾으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차트를 보신다면 엘리엇 파동 한번 보시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어 왔다 정도만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 있을 일들은 보시면, 월요일에 이제 미국은 휴장이고, 독일 CPI는 한번 보시면 좋죠. 왜 그러냐면 미국의 유럽의 CPI 나오기 전에 전초전격입니다. 여기에서 좀 분위기를 읽을 수 있어요. 유럽 소비자 물가는 중요해진 이유가, 유럽이 이제 긴축의 강도를 점점 높여가다 보니까, 그래서 유럽이 긴축을 더 세게 하면 이제 미국 쪽에도 그 영향이 오죠. 그래서 보시라는 거고,
월초가 됩니다. 이제 월말 월초가 되니까는 중요한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경기 관련해서. 중국 제조업, 비제조업 PMI 다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 보시면 ISM 제조업, 그 다음에 비제조업 나오고, 우리나라 수출입 데이터 나오고, 거기다가 미국의 월간 고용 보고서까지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들이 다음 주에 데이터 홍수예요, 홍수. 과연 연준이 맞을지, 아니면 생각보다 인플레, 여기서 인플레 압력을 느껴볼 수 있는 거는 ISM 제조업 지수에서 프라이스 인덱스 보는 거 하나일 거고, 나머지 쪽에서는 경기가 침체로 갈 거냐 안 갈 거냐, 연준이 말한 대로 미국 경기는 스트롱하냐 안 하냐를 판단해 볼 수 있는 데이터들이 다음 주에 대단히 많이 나온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요. 좀 길게 달려왔는데, 그 지난주 자산 시장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